자, 정치권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예. 저기 뭐야 한성균이 잡아가면은 총파하겠다는 얘기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 소통 문제로 나갑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말을 물고 지금. 네, 야당으로서는 뭐 그런 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허용했습니다. 경강부회가 심하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부터 좀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론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이선 후퇴,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러면 지금의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조금 수습하고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입니다. 저희가 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서 잠깐 정리해서 좀 리포트를 준비했는데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장선 의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태가 이렇게 또 오게 되어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이렇게 끼쳐드리게 되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들을 조심하고 아끼고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이렇게 합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면 그 벌어지는 것은 당이고 멀어지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발언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상황들은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 뭐 분당 얘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은 어쨌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안철수 의원도 다시 좀 복귀를 하고 또 문재인 대표도 어느 정도 본인이 양보를 하고 희생해서 네.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대위 구성이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근데 이것도 합의해서 네. 그냥 누가 물러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합의 속에서 비대위 같은 것을 꾸려가고 당을 좀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하고 그리고 예. 나중에 야권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전당대회까지 갈 수 있는 길목을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문재인 대표의 말에 대한 해석은 조국 교수의 SNS를 보면 안다.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많이 예. 퍼져 있는데요. 지금 조국 교수가 원하는 건 둘 다 혁신위원회에서 만드는 안대로 실천해라는 것과 안철수 의원이 원하는 혁신안 당 10개의 10대 혁신안을 같이 갖다 붙이고 문재인 대표는 N분의 1,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 안철수 대표도 N분의 1로 해서 다른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들어라 이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면 같이 해라. 같이 해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정치연합을 혁신해라. 이것이 이제 네, 그런데요. 예, 예. 키워드인데 네.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문안박 연대할 때 저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안철수 같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의 핵심인 호남의 민심이 문재인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호남의 민심을 따라서 예. 저는 탈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대위원회 구성의 제안은 거절할 별로 것이다. 의미 없다. 예, 안철수 거절할 의원이 것이다.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예. 예, 박영진 대변인. 그, 저 국민 여러분들과 야당 지지층에게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이 상황이 한 3일 정도 더 갈 거라고 하는 끔찍한 예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3일도 더 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비대위라고 지금 우리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그 비대위가 서로 다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안박 연대가 그 자체가 비대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전혀 정상적인 최고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비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권력지형 체제를 제안했던 거니까 문안박 체제가 원래 이제 비대위고요. 지금 이제 최원식 의원이 이른바 그 구당 모임 끝에 그 논의 결과를 내놨던 그 비대위는 전당대회까지 그러니까 통합 전당대회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한 2월 정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비대위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빨리 내려와라 이제 요 얘기인 거고요. 예.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비대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상 대권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문재인 대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어쨌든 총선 지휘 체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결이 일단 다르고 총선 지휘 체제도 N분의 1로 참여하는 조국 교수가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방식의 혁신 비상 체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내 개파 수장들이 모이는 알겠습니다. 안정형이 있는데 뭐 그 어떤 걸로 근데 모아갈지조차도 한 하여튼 2, 3일 더 갈 거예요. 당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됩니까?
아니 박용진 대변인 의견이 네,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지금 그나마 이게 문재인 대표가 결단하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관찰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 비대위는 제가 이런 것 같아. 그 감기 걸린 사람 있잖아요. 당장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얼음 주머니 대주는 역할은 할 거다 아마. 그러나 그 기본적인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역할은 못 할 거다. 왜?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새정치연합에 이게 싸움이 어떻게 되냐?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쭉 떨어져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이끌어서 그래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왜 그 이끌어서 그러느냐, 문제가 되느냐? 친노가 너무 있잖아요. 너무 좌적으로 지금 기울어가지고 국민적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없어져 버리고 문재인 당신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문재인 대표가 바뀌더라도 현재의 기조, 노선을 유지하면 한다고 새정치연합이 도저히 살아날까? 저는 그렇게 않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점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신다는 것은 지금의 비대위 여러 가지 종류의 비대위 제안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근원 치료책은 못 된다. 못 될 건데 뭐 그런데 뭐 남의 집 일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 듣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병호 의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 안에 사퇴하지 않으면 안철수 의원이 다음 주에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이 나왔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이거는 뭐 결이 다르고자 하시고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주 일요일까지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월요일 날쯤 안철수 의원이 탈당 선언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문병호 의원은 좀 잘 아시죠? 근데 문병호 의원이 최근에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중에 너무 이제 갭이 큰 말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당이 만들어지고 분당이 되면 얼마나 나갈 겁니까? 7명에서 30명 사이 정도를 얘기를 네, 계속 어쨌든 하시는데 이 발언은 그럼 별로 제가 볼 때 신빙성 제가 없다? 또 다른 측근의 안철수 의원 측근의 발언이 뭐 오늘 또 기사화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직 그렇게 정해진 바 없고 그리고 뭐 다음 주 가서도 그러니까 이 저 숙고 기간도 안철수 의원이 딱 정해진 것이지 문재인 대표 답은 이미 나왔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원래 계획했었던 숙고 기간이 따로 있다. 그래서 아마 저 문병호 의원이 말씀하신 그 시간표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어떻게 말씀이 보세요?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문병호 의원하고 제 대학 때 친구인데 요즘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때하고 생각하면 상당히 요즘에 단호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이 아마 그러니까 문병호 의원이 현실을 상당히 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문재인이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노선이 너무 좌쪽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 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찌그러져 있지만 안철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현장 정치하면서 저는 문병호 의원이 자기가 간파를 한 거 아닌가. 그래. 아마 정장선 선배도 아마 그런 류에 속할 텐데 그럼, 예. 되게 중도적인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부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새정치연합이 산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문병호 평소 생각과 의원의 달리. 발언이 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좀 네. 보시는 거예요.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거기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문병호 의원 내 생각은 내 충분히 충동은 이해하지만은 저렇게 이렇게 묵은듯이 이렇게 마치 안철수하고 다 상의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저게 문 대표를 이렇게 막 다 그쳐서 몰아치듯이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많은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문과 안이 합쳐서 어쨌든 당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저는 문병호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좀 자제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양초에 뭐 난이다 이러듯이 이제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친구를 따라서 강남까지 왔는데 강남에서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름 위에서만 새정치 하다가 지금 구름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 만나보니까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병호 의원이 다음 주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분의 초선이다 보니까 이 정치력이 부재합니다.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은
행동의 기준은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호남 민심 따라 저는 갈 아까 것이다. 호남 민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호남 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철수 문재인 갈라서는 거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오해하실 것 같고 어쨌든 호남 분들도 어쨌든 합해서라도 같이 가길 원하지 이렇게 싸우는 걸 원치는 않고 있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문과 안 또 많은 분들이 이 당사자 되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만남이 없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하고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고 좀 이렇게 봉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호남 민심이 나왔는데 호남 민심이 신당 쪽에 있다. 뭐 되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호남에서 상당히 낮고 뭐 그런 걸로 보면 호남 민심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영진 대표는 어떻게 읽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호남 민심의 뭐 가장 큰 핵심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위해서는 야당이 통합하고 혁신하라는 이제 의미가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 호남 민심의 또 한켠에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없이도 안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지금도 역시 그 차기 야권에서 대선 지지도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서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보면 그 호남 민심의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건 굳이 지금 신당의 경우도 사실 큰 세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천정배 의원이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정리되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에 결을 잘 타서 예. 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그 단결을 해내면 그리로 힘을 확 실어줄 건 알겠습니다. 분명하다고 제가 봐요. 조언을 드리는데요. 호남 민심이 이렇습니다. 야당은 단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에 현재 야권을 친노의 저런 좌편향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두 가지 속에서 저는 고민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합과 혁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걸 아는데 최근에 제가 보는 바로는 너무 통합만 얘기하니까 친노가 우리 그 야권을 지배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빨갱이가 돼버렸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호남 민심들이 새로운 방향, 새로운 지도자를 저는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가보면은 이 대화를 길게 해보면 호남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뭐 조언이라고 했었으니까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누리당 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가지고 이 최고 중진회의, 중진 최고회의죠. 새누리당 중진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리포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내년 총선 공천 결선 투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룰도 확정되기 전에 벌써 파열음을 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경선에서 1, 2위를 차지한 사람끼리 다시 경선으로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수적 우위에 있는 비박계에게 불리한 경쟁 구도입니다. 이에 친이계의 좌장격인 이재호 의원이 작심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선이 따로 있는데 후보 경선에서 두 번의 선거를 치르게 한다는 제도가 이게 과연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도 받지 않고 최고위원들끼리 공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박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인재 최고위원이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레이스가 보장이 된다면 뭐 당내 경선이든 오픈 프라이머리든 그렇게 발전이 돼 나가겠지만은 이번에는 반드시 결선 투표를 통해서만 우리 당의 공천이 공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무성 대표가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갈등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주축인 국가경쟁력 강화 포럼은 여의도에서 대규모 송년 오찬 회동을 갖고 세결집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회동에서 공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자연스럽고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냐. 사견을 전제로 결선 투표 도입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희입니다. 네, 이 당대표가 뭐 결정된 거 없다 그러는 이 주제를 뭐 길게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결선 투표제가 상당한 정도로 공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내부의 의견을 좀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차명진 의원. 저 이 결선 투표제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왠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친박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쫓겨났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이었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지금 진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진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라고 친박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총선 끝나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으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줘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지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친박 사람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알겠습니다. 저렇게 예. 그냥 저렇게 정치를 몰라요. 예. 이 정략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고 적절치 않고 웃기는 정략적 효과도 제안이다 없을 이겁니다. 것이다. 이렇게 바로 보시는 이제 그 거죠. 친박인 제가 한 말씀. 예. 예. 아무나 다 친박이래요. 요즘. 예. 지금 뭐냐면 지금 아니 김세현 대표한테 저 총장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 요즘에 친박? 그런다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건 이재호 의원께서 뭐 당헌 당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수도권은 부작용도 많다 했는데 옛날에 뭐 2008년도 그때는 뭐 어디 친박이 비방 뭐 나누어서 공천 주지 마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뭐 다 죽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실상은 결선 투표제의 좋은 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쁜 점 뭐 또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점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들면은요, 이 결선 투표제는 일단 당원이나 국민들, 유권자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그 선택권을 넓혀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제가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저 새누리당 쪽이신데 두 분이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걸로 봐서는 이 문제가 앞으로 새누리당 안에서 이거 당원 단계도 상당한-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이상한 거 꺼내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예.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하시죠. 뭐. 예. 예, 제가 기다린 건 아니지만 여당의 갈등도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결선 투표가 어느 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직이 유리하니까 신인들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여러 명의 신인들이 있을 때 현직이 유리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뭐냐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상도나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이 물갈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 때문에 이게 오해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볼 때 갈등이 커질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다린 건 아니고요. 네. 예, 박영진 대변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신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단서를 달고 이 결선 투표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네. 당원 단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단계 없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당원 단계 만드시면 될 거는 같고 예. 다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친박 비박 간의 어떤 새 갈등이기 때문에 뭐 야당과 크게 다르게 하는 갈등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도 당원 단계 없다고 안 받아들이니까. 알겠어요. 새누리당에서 논란되고 있는 이 결선 투표제 어쨌든 정책 저희가 있는 것 같다.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 얘기하는 것도 정책 저희가 있는 겁니까? 정책 의도를 분명히 했죠. 의도가 있죠. 예, 분명히 저희와 했죠. 의도는 좀 그럼요, 그럼요. 다르군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험지 출마론인데요. 험지 출마론. 또 뭐 그런가 하면 뭐 중진 용태론 뭐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습니다. 험지 출마론은 뭐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것이고 또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이게 어쨌든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거죠. 새누리 쪽에서는 험지 출마론이 잠깐 나왔다가 김우성 대표부터 나는 지역구 총선 지역구 심판받겠다 하면서 좀 물밑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문제의식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차명진 의원. 저는 뭐 누차 밝혔듯이 험지 출마론이 갖고 있는 약점은 이 국회의원 투표를 마치 무슨 게임 보듯이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 자체는 저는 싫어합니다. 노. 네. 다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호남과 영남에 자기 집 안방처럼 생각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서 몇 선씩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정치를 낙후화시키고 있으니까 특정 지역에 3번만 출마하고 그 이상은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 하면 차명진 의원도 걸리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3번은 해야 됩니다. 스페인에서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 당이 두 번만 국회의원하고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당이 지금
일당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해행 같은 경우. 예, 김수현 총장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뭐 해운대에서 직접 뭐 겪고 있는데요. 뭘 뭐 겪고 있습니까? 뭐 험지에 출마를 하셔야 될 분이 뭐 안방도 아니고 아랫목까지 바로 내려오시는 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안내위 되는데 법관 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수석을 하고 장관을 하고 은혜를 입은 분은 박근혜 정부의 철학을 가지고 험지에 나가서 그 이론이나 철학을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방에 아랫목까지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권력도 가지고 또 고액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돈까지 가지는 뭐 이런 양수겹장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금수저를 계속 물고 가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자기 말에 또 뭐 이렇게 예, 이치가 알겠습니다. 안 닿는 예. 것도 있단 말이죠. 그 뭐 말씀하시니까 그 김수현 총장도 친박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험지에 나가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험지에 나갔으니까 부산의 해운대까지 간 겁니다. 원래 저는 제가 뭐 고등학교 교사를 했던 은평에서 충분히 덕표 활동하고 있다가 박근혜를 도왔다 해서 공천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친박 연대를 창당해서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그래서 2008년 때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출마할래? 그럼 제가 이재호하고 붙겠다고 그랬더니 이재호는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뭐 그 당시 이제 안경률 사무총장한테 알겠습니다. 예. 출마해라. 당연히 그것도 갔습니다. 안경률 총장 지역구였군요. 예, 그때가. 예. 해운대 그렇게 기자에. 이동하는 거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게 2008년에 나 예. 험지로 갔었다. 이 예.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땐 그때고요. 근데 이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 전체 그 작전 도면을 다 펼쳐놓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불리한 지역이라도 경쟁력 있는 사람을 갖다 꽂는. 근데 전략 공천을 안 한다면서요. 새누리당. 그럼 제가 볼 때는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 진행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당내 경선을 전제로 하게 되면 험지 출마라는 게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험지 출마 얘기가 나왔고 특히나 오랫동안 무려 4번, 5번 같은 지역에서 당선된 적도 있고 그리고 공천을 받았던 이른바 486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좀 이런 제안도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저는 험지 출마가 정치적으로 크기 위해서 당 전체 전략적인 어떤 포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거는 좀 본인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뭐 그 당에서의 세력 교체, 세대 교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전체 그림 속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성과도 미미하고 부작용이 클 것이다. 이제 대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진 용태론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서청원 최고위원을 겨냥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떻게 놀랐냐면 서청원 대표는 그렇게 용태론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분은 박근혜를 도와서 공천 학살되어서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또 3당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에 있어서 민주화를 이끌어가지고 문민화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뭐냐면 내년 총선의 승리의 분기점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위해서는 7선 동안에 동작구에서만 7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성부를 짓기 위해서 서청원 대표 같은 장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용태를 한다. 그거는 결국은 새누리당의 선거에 있어서 지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두 분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저희는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같으신 분이 끝까지 자리에 버티고 계시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친박은 맞으시네요. 그러니까 만약 이재호 의원 같았으면 저렇게 옹호를 안 하셨을 텐데. 하여간 제 생각은 중진들은 국회를 이끌어내는 중진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미 그 역할이나 이런 데서 한계 이른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스스로 떠나는 것도 좋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험지 출마 같은 경우는 좀 김부겸 의원 같이 이제 이렇게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드는 건 굉장히 용기 있고 또 권장할 일이고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은 인위적으로 막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중진 용태론과 관련돼서 차명진 의원 말씀을 못 들었어요. 짧게 한번. 서청원 대표, 전 노코멘트입니다.
근데 예, 저는 아니, 예. 노코멘트에 제가 그걸 받아서 말씀드리면은 사실 뭘 받아요? 난 내가 노코멘트라니까. 노코멘트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칠성 국회의원이 33평짜리 집에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다르게 청빈하고 또 철학이 있고 또 합의와 협의를 중요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국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라는 걸 제가 저도 청빈하게 살고요. 저도 의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왜 제 얘기를 그렇게 막 해석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그냥 노코멘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국회 정치하려고 그러면 중진이 필요하다. 중진도 필요하다. 그러나 뭐 각 당의 공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처한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저는 옛날에 MB 정부 때 예. 이상득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는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이로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하루 주요한 정치 이슈들을 이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기서 네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